백세시대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NH투자증권 고객 여러분, NH농협 임직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백세시대 연구소 장정민입니다. 오늘 아카데미는요,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하재석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연금계좌 DC IRP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투자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연금 특강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최근에는 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드렸던 NH투자증권 하재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금 계좌에서 ETF에 대한 투자를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연금에서 ETF 투자 워낙 많이 하시고 계신데, 굉장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강의 들으시고 나서는 그래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는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표를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게 기사가 나온 건데, 제가 요거를 보고, 상당히 저는 많은, 인상 깊게 봤어요. 뭐냐면, 미국에는 이 퇴직연금 계좌에, 갖고 있는 자산이 $100만 이상, 그러니까 100만 장자 연금 이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요 자료는 이 미국의 이제 피델리티라고 하는 이제 금융회사죠. 저희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이 금융회사의 계좌를 이용하고 계시는 미국의 이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이 계좌의 잔고가 $100만 이상 되시는 분들의 수예요. 이게 엄청나게 늘었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국인들은 상당히 연금에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수익률인데,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401k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연금 계좌를 401k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요게 이제 최근 10년간 연평균 8.6%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서 사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호주도 7.7%, 우리와 가까운 일본도 5.5%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2.7%예요. 굉장히 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금에 이 저축하는 금액도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야 되겠지만, 수익률 자체도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연금 100만 장자가 한국에는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이 과연 연금을 어떻게 굴리는데 이렇게 연평균 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지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은 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401k 계좌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있나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TDF,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자산배분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산배분 펀드에 넣고 계시는 분도 이제 30%가 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품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운용이 되는 채권 펀드나 MMF, 이런 것들은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한국의 이 연금 계좌는 요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퇴직연금. 우리가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퇴직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적인 연금을 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퇴직연금에는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IRP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DC와 IRP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는 이 회사에서 직접 운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DC나 IRP는 우리 개개인이 운용을 하시는 거라서 오늘은 DC, IRP 유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개인연금 저축은 이제 연금 펀드에 해당하는 거죠. 그 연금 신탁은 현재는 이제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금 보험은 이제 보험사 쪽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ETF를 통한 연금 투자는 DC, IRP, 연금 펀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그 앞서서 미국의 401k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한국은 아직까지 DB형 비중이 높아요. DB형은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급여형인데,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손실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잘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적인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DC형이랑 IRP보다는 DB형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 DC하고 IRP에서 우리들이 개개인이 운용하는 계좌죠. DC하고 IRP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아직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DC는 80%에 가깝고 IRP도 한 3분의 2가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실적 배당형이라는 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 원리금 보장형은 이제 예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이 장표의 오른쪽, 한국의 DC형이 수익률이 낮은 이유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주식 펀드에 굉장히 많이 넣었지만 한국은 원리금 보장형에 아직까지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연금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적 배당형 상품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희 NH투자증권에서 만든 그림인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실적 배당형 상품에는 어떤 거에 있는지 보시면은 펀드, 그리고 ETF하고 리츠, 채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게 ETF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TF에는 주식 ETF도 있고 채권 ETF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을 ETF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자산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ETF를 통해서 연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좀 막막해요. 어떤 ETF를 해야 미국 사람들처럼 연평균 8.8%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까? 좀 막막한데, 요 장표를 보시면은 조금 접근하는 방법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장표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산이 있어요. 미국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한국 주식도 있고, 여기 이제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수익률을 연도별로 보면은 2015년에는 수익률이 주요 자산 중에 2등이었어요. 2등이었는데 16년에는 11등으로 떨어졌다가 17년엔 8등으로 오르고 19년엔 또 2등이 되고 21년에 1등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미국 배당주를 볼까요? 요즘에 관심 많으신데 주황색 여기 오렌지색 되어 있는 거 15년에 8등이었다가 16년에 1등이 되죠. 수익률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 자산별로 사이클이 있어요, 수익률에. 그래서 어떤 자산이 좋았던 시기가 있고 또 나쁜 시기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 어떤 자산이 올해는 수익률이 좋을지 나쁠지를 정확하게 계속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자산 배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자산을 적당히 배분을 해놓고 유지를 하게 되면 어떤 시기에는 내가 이제 요 자산들이 좀 성과가 좋고 요 자산은 좀 안 좋지만 다음에는 또 요 자산이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금 투자 같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배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자산 배분이라는 게 또 사실은 좀 막막하시죠. 어떻게 그럼 자산을 배분을 해야 되냐. 아까 요 차트 보시면 자산군이 지금 12개가 있잖아요. 12개. 12개의 자산군을 모두 투자를 하는데 각 자산군을 얼마나 투자하셔야 될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상품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 TDF라고 하는 상품인데 국내에도 이 TDF 펀드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DF 펀드에 가입을 하시면
이 TDF 펀드에서 자산을 알아서 배분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20대 분이 계시고 30대, 40대, 50대, 60대 분 이렇게 연령대가 각기 다르신데 각 연령대에 따라서 내가 연금 계좌에 투자하는 목적이 좀 다를 수가 있죠. 20대 분들은 조금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시면서 나중에 은퇴를 하셨을 때 연금 계좌를 많이 불리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 60대 분이라고 하시면 당장 은퇴를 하셨거나 혹은 은퇴가 거의 가까워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은퇴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려 가시면서 실제로 이제 연금을 받아가시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TDF는 은퇴 시점에 따라서 운용사에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0대인데 지금 예를 들어 2024년에 20대 분이라고 하시면 내가 은퇴 시점을 2050년 혹은 60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TDF는 이 펀드 이름에 그 2050, 2060 이런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2050년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은 2050이라는 이름이 붙은 TDF에 가입을 하시면 초기에는 굉장히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204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안전자산, 여기 보시면 이제 채권이죠. 채권의 비중을 높게 유지를 하시게 되는 그런 운용을 운용사에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에 미국의 401k 계좌에는 TDF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미국인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폴트 옵션이라고 한국에도 도입이 됐거든요. 이 퇴직연금 가입자가 내가 어떤 상품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이 TDF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이 TDF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이제 조절해 주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 TDF 펀드의 자산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에도 TDF 펀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인 ETF도 TDF ETF가 있습니다. 요 테이블에 나와 있는 ETF가 TDF ETF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름에 2030부터 2060 이런 것들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40대인데 2040년 정도의 은퇴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2040이라고 붙은 ETF를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ETF는 TDF ETF는 아직은 이 가입하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으신 편이에요. 여기 순자산 총액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큰 ETF가 600억 정도니까 아직은 그렇게까지 많이 가입을 하시지는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TDF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 가입을 좀 더 많이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NH투자증권에서 TDF 펀드를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이 TDF 펀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또 많이 나오니까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자산 배분 ETF로 추천을 이 TDF 말고 또 드릴 수 있는 게 요 TRF라는 겁니다. TRF. TDF랑 영문자 한 단어만 다르죠. D랑 R만 다른데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TRF는 타겟 리스크 펀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 아이스 커피 라떼가 이게 보여요. 그래서 커피하고 우유의 비중이 나오거든요. 커피는 쓰고 우유는 부드럽죠. 그러니까 커피는 위험자산입니다. 주식입니다. 그리고 우유는 안전자산 채권입니다. 부드러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TRF 7030, 5050, 3070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70이 위험자산 비중이고 뒤에 있는 숫자가 안전자산 비중이에요. 그래서 7030은 주식 70, 채권 30, 5050은 50, 50, 3070은 주식 30, 채권 70. 이 비중대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해주는 이런 ETF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입을 하시면 이 운용사에서 매일매일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알아서 유지를 합니다. 그 주식은 선진국 주식을 담고요. 채권은 국내 우량 채권을 담고 있어서
주식은 이제 외화 자산을 담고 있는 거고 주로 이제 미국이죠. 채권은 국내 자산을 담고 있어서 달러와 원화 비중도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에서 30대 분이신데 조금 공격적으로 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TRF 펀드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7030을 가입을 하시면 주식 비중이 좀 높으니까 수익률을 좀 높게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한 뭐 40대 정도시다 그러면 5050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60대 정도면 3070 정도를 하셔서 운용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ETF 뭐 강의 여러 가지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나는 다 모르겠고 그냥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 이 TRF ETF를 그냥 매수를 하셔서 갖고 계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복잡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TRF ETF를 투자를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ETF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ETF는 기본적으로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펀드입니다. 이게 펀드예요, ETF가. 그래서 이 펀드를 주식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펀드인데 내가 주식처럼 사는 거니까 일반 펀드 가입하실 때랑은 약간은 차이가 있을 거고,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과는 또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ETF에서 투자를 하실 때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ETF가 왜 최근에 연금 계좌에서 인기가 많냐면, ETF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ETF는 기본적으로 이 ETF가 담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보수가 낮기 때문에 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제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넘어가고 여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만 800개가 넘거든요. 거의 900개에 육박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복잡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기본적으로 한국의 ETF는 연금 계좌에서는 한국 운용사가 운영하는 ETF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름에서 어느 정도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제가 예를 지금 들어왔어요. 코덱스,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콜, 합성 H라는 굉장히 긴 이름의 ETF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먼저 이 코덱스는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각 운용사마다 브랜드가 있어요. 코덱스, 뭐 타이거 이런 브랜드가 있고, 이 코덱스는 삼성자산 운용의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S&P 고배당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고, S&P 고배당이니까 미국의 고배당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커버드콜이라는 이름은, 이 커버드콜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또 후반부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요런 전략을 쓰고 있구나. 합성 H. 그래서 요런 정보도 있는데, 요 합성이라는 거는 직접 주식을 투자하느냐 혹은 안 하느냐, 그리고 H라는 거는 환해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웬만큼의 정보들이 그래도 있다. 그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정보들을 또 좀 보셔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저희 NH투자증권의 HTS에 나온 정보고요. 이 우측에 있는 거는 MTS, 모바일 HTS에 나와 있는 정보예요. 이게 뭐 같은 정보인데, PC에서 보시는 거랑 이 핸드폰에서 보시는 거랑 조금 이제 화면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ETF 종목 분석이니 뭐 이런 이제 화면이 있어요. 그리고 MTS에서도 주식 현재가 화면에서 ETF를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종목 상세, 뭐 기업 정보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나오거나 혹은 요 우측에 이제 MTS에서 설정액, 순자산, 요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같은 상품이라면 규모가 좀 있는 걸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보수예요. 보수, 총보수.
0.45%라고 나오는 요 총 보수가 1년에 부담을 하시는 보수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은 보수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펀드를 운용할 때 실제로 뭐 들어가는 이제 실물 뭐 운용 비용이랑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그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총보수 정보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고, 당연히 보수가 낮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설정액, 순자산 혹은 시가총액이 클수록 좋은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이제 화면 번호가 작게 1171이라고 나오는데, 저희 NH투자증권 HTS에 1171이라는 화면에 ETF 현재가 화면입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아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금 계좌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괴리율이랑 이 NAV, 추정 NAV라고 나온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ETF가 거래소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가 되지만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안에 이 주식들을 막 들고 있단 말이에요, ETF가. 뭐 혹은 채권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가 들고 있는 이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가 이제 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이 가치를 측정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 ETF의 가치는 얼마다, 이게 매일매일 측정이 되는데, 그게 여기 NAV라고 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전일에 장이 끝나면 NAV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전일 NAV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주식 가격이 막 변하기 때문에, 혹은 이제 해외 ETF는 환율 변동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 NAV라고 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변하는 정보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AV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ETF는 17,170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최근에. 근데 추정 NAV가 17,117원이에요. 그러니까 NAV보다는 약 한 50원 정도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괴리율이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괴리율은 NAV보다 실제 이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나타내는 정보고, 0.3%라고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은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이니까 이게 괴리율이 굉장히 높거나 굉장히 낮을 때는 가급적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매수 매도 호가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잖아요. 호가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잘 걸려 있는 ETF가 좋은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LP 잔량이라는 정보가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LP라는 게 저희 같은 이 증권사에서 ETF가 거래가 잘 될 수 있게 매수 매도 호가를 제공하는 이런 업체인데, 이 LP들이 잔량을 잘 제공을 해야 이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 괴리율이 좀 작을 수가 있는 건데, 이 거래 시간 중에 장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5분은 LP가 이 호가 제출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실 때는 장 초반이나 혹은 이제 장 마감 때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장중에 하시는 게 이 괴리율이나 이런 것들을 낮은 시간에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런 이제 좀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투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연금에 ETF를 투자를 하실 때, 사실은 장기 투자기 때문에 너무 단기 시황에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 큰 그림에서 한 1년, 2년, 3년 정도의 이제 금융시장 환경을 아는 게 그래도 중요한데, 지금은 뭐 올해 혹은 내년까지도 글로벌리 보면은 미국 중심으로 경기가 계속 주도가 되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금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꽤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저희 쪽에 전망 하에서 좀 장기 투자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그럼 뭘 투자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뭘 투자해야 되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도 사실은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연금 계좌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 그중에서 오늘은 ETF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근데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자산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신경 쓰시지 않을 분들은 TDF 펀드나 혹은 TRF ETF, 아까 제가 뭐 7030, 5050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거를 그냥 투자를 하셔도 무방하다.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어떤 ETF를 하시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리츠도 있고 하거든요. 주식부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주식 ETF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 자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누리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진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혹은 미국 ETF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리스트업을 해왔어요. 자,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는 요 맨 위에 있는 요 코덱스 MS 선진국 MSCI 월드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ETF를 투자를 하시고 가만히 놔두시면 그냥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꽤 높다.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가 10% 혹은 큰 폭으로 조정하면 20% 하락 가능성도 있지만 기다리고 계셨을 때 다시 고점을 회복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의 가장 대장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S&P 500이라는 지수가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S&P 500 ETF를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국내에 S&P 500 ETF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 제가 이것도 다 가져온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P 500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기술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비중이 높은 ETF는 나스닥 100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 혹은 요즘 관심 많은 인도나 그리고 국내, 한국 ETF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진국이나 미국 ETF를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시면서 일부 취향에 따라서 일본, 중국, 뭐 한국 혹은 인도 정도까지는 일부 담아가시는 전략을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 중국이나 인도를 메인으로 가져가실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신흥국이잖아.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메인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다 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 사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떤 걸 고르셔도 무방한데 여기 보시면 뭐 보수도 뭐 큰 차이는 안 나요.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취향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름에서 ETF 정보가 어느 정도 다 드러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이런 이제 브랜드가 있고 운용사별로 미국 S&P 500이면 미국 S&P 500이라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TR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있어요. TR. 요게 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TR은 우리가 ETF도 주식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각 ETF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와요. 그럼 그 배당금을 ETF 운용사가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거를 이제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분배금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라는 거를 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그게 나중에 이제 이 연금소득세로 되기 때문에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현금 배당으로 받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재투자하면은 나중에 세금을 안 내고 복리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ETF를 TR, 토탈 리턴의 약자입니다. TR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TR ETF를 투자를 하실지 혹은 분배금을 받는 ETF를 투자를 하실지는 이제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우상향한다고 하면은 TR ETF가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를 당장은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을 현금을 받으셔서 다른 이제 또 투자를 또 하시려는 뭐 목적이 있으시거나, 혹은 나는 이제 현금 플로우를, 캐시 플로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배당을 받으시는 걸 하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H가 붙은 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코덱스 미국 S&P 500 가로 열고 H 가로 닫고, 요 ETF 보이시죠? 요거는 환해지를 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S&P 500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미국 주식이니까 달러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달러 해지를 하는 ETF가 아까 말씀드린 코덱스 미국 S&P 500 H, 요게 이제 환해지를 하는 ETF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환해지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우측에 그림 보시면은 뭐 멀게는 닷컴 버블, 혹은 가까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혹은 코로나19 사태 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 미국 주식이 예를 들어 20% 정도 빠져도 원달러 환율이 한 10% 정도 오르면 전체적인 ETF 투자 성과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 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원화 통화를 쓰는 이런 입장에서는 환해지를 하지 않는 ETF를 투자를 하시면 위기가 왔을 때 좀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고려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요거는 조금 제가 어려운 차트를 이제 가져왔는데, 요 파란색 굵은색 차트가 원달러 해지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혹은 수익입니다. 이 우리가 해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달러 자산을 투자를 하는데 이걸 이제 원달러 해지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원화로 다시 고정을 시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달러를 쓰는 미국과 원화를 쓰는 한국의 금리 차이에 따라서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오히려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한국이 신흥국이고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국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는 항상 높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달러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차만큼의 수익이 좀 생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이 기준금리가 3.5%, 미국은 5.5%니까 2% 미국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 2% 정도의 환해지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해지를 하게 되면 한 2% 정도는 손실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는 이게 좀 바뀌면은 또 달라지는데, 지금 한국이 굉장히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미국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낮았고, 영원하진 않겠지만 향후에 한 2, 3년 동안 미국이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을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도 원달러 해지는 비용이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선택이시긴 한데, 가급적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ETF를 하실 때는 해지보다는 해지를 안 한 ETF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제 해지하고 있는 상품은 요 하나밖에 없죠. 대부분 다 해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운용사들도 이런 점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해지를 하지 않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도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이라는 ETF가 하나 있어요. 이 합성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 니프티 50 합성 ETF가 있으면 인도 주식을 직접 펀드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인도 니프티 50이라는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면서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하고 어떤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인도 니프티 50 이 수익률을 이 증권사 너희들이 보장을 해. 그리고 이 대가로 비용을 좀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합성 방식이라 하는데, 합성 방식은 그러니까 실물 주식을 직접 담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나 자산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아까 인도도 이제 그랬고, 미국이나 한국 주식 ETF는 합성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뭐 요것도 사실은 이제 그 합성 비용이 얼마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실물이 좋으냐, 합성이 좋으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근데 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해외 주식 ETF는 대부분 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처음에 제가 선진국 중심의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를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ETF가 이 미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는 ETF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투자하는 종목들은 대동소이하고 차이는 여기 괄호치고 H가 붙은 거는 말씀드린 대로 환해질을 하고 있는 거 혹은 환해질을 하지 않는 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규모가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라는 요 ETF의 규모가 이제 상당히 큽니다. 요 ETF들은 여기 우측에 있는 그림 보시면 애플을 20%,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거의 20%, 그다음에 이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을 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좀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빅테크 ETF를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화두가 AI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 관련된 ETF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조금 올라갈수록 좀 더 공격적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린 ETF는 공격적인 순으로 이렇게 좀 나오지만 다 투자를 하시기에 괜찮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AI 테마 ETF가 한국의 이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국내 AI 테마주 ETF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글로벌. 사실 이 AI 테마의 가장 큰 수혜는 국내보다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해외 종목들이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AI 투자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요 세 가지 ETF를 통해서 AI 테마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이 테이블을 보시면 엔비디아라든지 뭐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TSMC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ETF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AI 테마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주식을 제가 주식 투자 ETF를 단계별로 좀 안정적인 거, 조금 더 공격적인 거, 좀 더 공격적인 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ETF예요. 월배당. 배당을 매월 받는 ETF들이 있는데 요 ETF들을 굉장히 요즘에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주식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 월배당 ETF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월배당 ETF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그것도 매달 주는데 사실 우리가 배당을 매월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ETF의 주가가 적어도 빠지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오르면 당연히 더 좋고요.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배당이 계속 내가 예상한 만큼 나와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보통 최근에 이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배당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나온다 이런 것만 딱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추후에 이게 ETF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안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기초자산의 안정성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앞으로 내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배당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 ETF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배당의 안정성. 그리고 주가가 오르거나 혹은 배당이 더 늘어난다면 더 좋겠죠.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조금 더 무게를 두셔야 되는 거는 안정성에 좀 더 무게를 두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추천을 드릴 만한 미국
월배당 ETF 중에 첫 번째가 미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소개드린 4개 ETF는 미국의 고배당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데 매월 배당을 주는 ETF예요. 근데 여기 왼쪽 테이블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한 3.4%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별로 높지가 않죠, 배당 수익률이. 요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기업들은 배당도 지급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당 수익률은 3%대긴 한데 자사주 매입도 한 2% 정도를 하니까 합치면 5%대의 주주 환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측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SCHD라는 ETF하고 DLN이라고 하는 ETF가 미국에 상장된 ETF인데 제가 왜 요거를 가져왔냐면 이 국내 상장 ETF는 아직 상장된 후에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고배당주 ETF의 사례를 통해서 국내 이 미국 고배당 ETF의 향후 배당금에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이 미국 고배당 ETF들은 다 우측 차트에 있는 SCHD라는 미국 ETF랑 똑같은 지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SCHD랑 거의 배당 추이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유추를 하시면 돼요. 근데 SCHD가 보시면 얘가 이제 2013년, 12년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연간 단위로 이 주당 배당금이 매년 늘어납니다. 단 한 채로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설령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배당금은 최소한 줄어들진 않겠다는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또 주가도 회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가 가장 안정적으로 월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ETF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배당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배당금이 매년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1억을 투자해서 3.4%면 340만 원이잖아요. 1년에 340만 원을 받지만 3년 지나면 이게 연 5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가 초기에 투자한 금액 대비는 5%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이 주가 추이인데 주가도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요 ETF들이 담고 있는 종목이 100개인데 미국 배당주 100개에 투자하는데 이 100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나와요. 최소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 5년 동안 배당이 증가하는 어떤 그 배당 증가율을 또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부채가 많으면 안 되고 또 ROE도 고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배당금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주가도 어느 정도는 우상향 추이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한국 주식도 제가 고배당주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좀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 주식과 다르게 장기 우상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단기로 투자를 하셨다가 또 하셨다가 이런 이제 측면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한국 고배당주 지수도 여기 우측에 있는 차트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실은 2011년부터 상당 기간 박스권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고배당주 지수는 우상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고배당주들도 우리의 어떤 좀 편견과는 다르게 장기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한국의 이제 고배당주 ETF 중에서 월배당을 지급하는 건 요 왼쪽에 있는 두 개의 ETF가 있습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은 여기 이제 이름 보시다시피 은행주 위주로 거의 이제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한 6% 정도를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한국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배당과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데 한 5에서 6% 요것도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종목들 뭐 담고 있는지 여기 제가 여기 가져왔네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은
은행주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보험회사가 일부 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타임폴리오의 이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종목이 좀 다양하죠. 요즘에 주가 좋은 삼양식품도 들어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주 비중이 높은 편이고 또 자동차 쪽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 올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계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드 콜 ETF 요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커버드 콜은 좀 복잡한 상품인데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뭐냐면 커버드 콜은 기본적으로 이 기초 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이 콜 옵션이라는 거를 팔아서 옵션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배당을 더 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냐가 일단은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콜 옵션을 매도를 치는데 이 콜 옵션을 얼마나 팔 거냐가 또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자산이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자산이고 콜 옵션을 많이 팔면 이 커버드 콜 ETF가 배당 수익률을 높게 줄 수 있는 거고 갖고 있는 자산이 배당 수익률 상대적으로 낮거나 콜 옵션을 조금 팔면 배당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대신에 다른 장점은 또 있겠죠.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자산이 무엇이냐, 콜 옵션은 얼마냐 파냐를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일단은 구분을 해놨어요. 미국 고배당주를 갖고 있거나 반도체, 빅테크 이렇게 쭉 있고 혹은 이제 국채까지 있어요. 당연히 고배당주보다는 빅테크 쪽이 갖고 있는 자산의 변동성이 더 크고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근데 옵션을 또 파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 콜의 수익 구조는 사실은 요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 그림을 하나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제가 앞서서 월배당 미국 고배당주 ETF 소개드렸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미국 배당 플러스 3% 프리미엄 다우존스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의 사례인데 이 우측에 있는 두 개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 ETF입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그냥 미국 배당주 100개를 갖고 있고 우측에 있는 두 개는 거기에다 플러스 콜옵션을 또 추가적으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배당 수익률이 아까 3.4%였잖아요. 그럼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추가적으로 1년에 3% 정도 배당을 더 줍니다. 그럼 합치면 한 6에서 한 7% 사이가 나오겠죠. 7%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콜옵션을 더 많이 매도해서 7% 정도를 더 배당으로 얹어주죠. 그러면 1년에 한 10% 정도 배당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분배금이 나오는데 분배금이 여기 264원, 453원, 706원. 근데 요때가 이제 요때 이 언론 보도가 나왔던 당시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은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데 분배금이 당연히 커버드 콜이 더 많은데 주가 상승분을 보시면 주가 상승분은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570원인데 이 커버드 콜은 1,030원, 440원 주가는 그만큼 못 오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콜옵션을 많이 매도할수록 주가의 상승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대신에 배당은 더 많이 줄 수 있죠. 콜옵션을 많이 매도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가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1,834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1,480원, 1,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많이 오르는 환경에서는 콜을 많이 매도해서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주가가 좀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유리한 거죠. 반면에 주가가 안 오르거나 혹은 빠진다 그러면은 이 콜옵션을 많이 매도해서 배당을 조금 더 노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40페이지는 굉장히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채권 혹은 단기자금 ETF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의 이제 주식 ETF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권이나 이쪽도 좀 일부 담으셔야 되잖아요. 한국에 단기자금 ETF가 요즘 많습니다. CD 금리 혹은 뭐 여기 KOFR이라고 있는데 코퍼 금리라고 해서 일종의 무위험 이자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머니마켓 액티브 이제 MMF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단기자금 금리를 쫓아가요. 지금 이제 CD 금리가 이제 3%대니까 요 ETF에 투자를 하시고 가만히 갖고 계시면 그 하루에 1년 CD 금리 91일물을 360으로 나눠서 그만큼 하루하루 이제 ETF 가격이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자금성 ETF를 투자를 하시면 일종의 예금에 뭐 정기예금에 투자하시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부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단기자금 금리가 그래도 낮지가 않기 때문에 CD 금리, 코퍼 금리 여기 한 3.5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시면 1년에 한 3.5% 정도를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CD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반영이 돼서 얘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으로 가게 되면 채권은 이런 단기 자금보다는 조금 더 채권의 그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채권 ETF는 국고채, 한국의 국채랑 그 다음에 회사채를 같이 이제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고채에만 투자하는 ETF, 회사채에만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기자금 ETF는 간단하죠. 단기자금, 무위험 이자 수익률을 그냥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권 ETF 투자가 조금 이제 고민하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채권 투자 수익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수익, 채권의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변하면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합니다. 이제 그 수익이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채권 투자를 하셨을 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ETF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종합채권 액티브 ETF 이런 게 있는데 요거에 그냥 투자하시면 사실 그냥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투자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 밑에 뭐 숫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32-10, 25-10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만기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203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컨셉으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ETF도 만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 만기까지 보유하는 채권 ETF고 이 이름에 나와 있는 24-10, 25-10 이런 거는 만기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도래하면 이 채권 ETF는 청산이 돼서 그때까지 받은 이자랑 원금을 투자자한테 돌려주고 없어져요. 그래서 요때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투자하시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만기가 이제 자동으로 연장되는 ETF도 나와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내가 또 다른 이 채권 ETF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수고를 덜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연금 ETF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사례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그대로 거의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ETF로는 연금 계좌에 투자하실 때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주는 TDF나 TRF를 가입을 하셔도 좋지만, 직접 투자를 하실 경우에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자산 배분을 제가 이제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ETF 포트폴리오는 주식의 60%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ETF들이 주로 있는데, 선진국 주식 ETF를 한 20%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미국 배당 ETF를 10% 정도 가져가고, 또 미국 가치주 ETF, 그 다음에 S&P 500 ETF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ETF가 한 25% 정도 담겨져 있고, 일본 ETF, 한국 ETF를 한 5%씩 가져가면서 조금 공격적인 AI ETF도 5%를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가 구현을 했고, 채권을 한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종합채권 ETF의 15%, 그리고
2032년 10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의 국고채에 투자하는 ETF를 5% 정도를 포트폴리오를 구현을 하고, 대체 투자 중에서 리츠랑 금을 또 일부 보유하면서 유동성, 단기자금, 아까 말씀드렸던 CD금리 ETF를 5% 정도 가져가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가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가져온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직접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공격적인 분들은 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보수적인 분들께서는 여기 있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서 채권이나 유동성 비중을 늘리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한번 이 포트폴리오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긴 시간이었는데, 네. ETF,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재석 연구위원님이 정말 알찬 소재로 꽉꽉 채워서 1시간 마련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ETF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6월 아카데미는요, 명사 특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아카데미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